몇 년 전에 6학년 학생 400여 명에게 독서와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6학년 12개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맨 처음 시킨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칠판에 주제를 쓴 다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분이 지난 후 교실은 어린이들의 연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주제를 보고 그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반부터 12반을 다니는 동안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글을 쓰기 전에 연습장이나 공책, 수첩에 쓸 내용을 미리 적는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독서, 토론, 논술부 학생 12명을 맡아 가르쳤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첫 시간에 앞에서 말한 방법과 똑같이 글을 쓰게 했는데 단 한 명도 쓸 내용을 미리 적는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에 할 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냥 연필을 들고 바로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을 쓰게 합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일을 떠올려서 적게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게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 한 다음 쓸 내용을 간단하게 적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보고 글을 쓰게 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 새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반영하여 글을 쓰게도 합니다. 글을 쓰고 난 뒤에는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직접 읽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시키기도 하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읽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글을 고치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쓴 글을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읽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한 편의 글을 쓰는데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6년 동안 그렇게 배운 6학년 400여 명의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그런 쓰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쓴 글이 좋은 글, 주제에 맞는 글, 논리적인 글, 통일성을 갖춘 글이었더라면 이런 지적도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90%는 주제와 제목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80%의 학생들은 문단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심생각,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쓴 학생은 단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 350명의 학생들이 쓴 글의 제목은 제가 칠판에 적은 주제인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미리 적어보는 활동을 한 학생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라는 말은 첫째,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둘째, 예술 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셋째, 주된 제목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둘째 주제입니다. 글을 쓸 때 주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학년 학생들은 둘째 주제가 아닌 첫째 주제와 셋째 주제를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교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쓰기가 어린이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쓰기는 반드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쓰기를 자주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글을 쓰나요? 선생님께서 강제로 쓰기를 시키기 때문에 글을 쓰지 스스로 글을 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라고 해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일기쓰기였습니다. 언젠가 초등학생들의 일기쓰기가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요 쟁점은 일기쓰기를 선생님이 학생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관점에서 일기쓰기는 생활의 반성을 위한 쓰기가 아닌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쓰기였기 때문입니다. 일기쓰기를 개인 생활의 반성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일기는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개인의 기록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기를 누가 왜 학생들이 꼭 써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검사하고 있는 일기는 이미 일기의 고유 장르의 특성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어린이들은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기를 비밀리에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일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일기라는 말 대신에 에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은 일기 쓰기라고 하지 않고 에세이 쓰기라고 말했습니다. 에세이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기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는 일기는 에세이와 같습니다. 일기는 일기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일기장을 보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훔쳐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 때문에 일기를 쓴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훔쳐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일기를 읽는 독자도 선생님, 친구들로 늘어났습니다. 일기가 신문에 실린다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과 고모, 이모가 여러분의 일기를 못 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쓰는 글도 그 장르가 무척 다양합니다. 시를 쓰기도 하고 독서 감상문을 쓰기도 하고 설명문을 쓰기도 하고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기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 쓰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생각을 하였습니다. 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을 쓰기 전에 생각작이라고 하는 마인드맵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조직한 다음 조직한 내용을 보고 글을 쓰면 글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제 또는 중심 생각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제가 드러나지 않은 글을 썼다면 쓰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강조하는 주제는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로서의 주제가 아니라 예술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는 글이 한편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그 글에 불어넣은 여러분의 숨결이며 여러분의 사상이며 철학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만나는 반 어린이들에게 1년 동안 저의 계획에 따라 일기 쓰기를 지도하였습니다.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설명하기와 시범하기를 하였습니다. 국어 시간에 공부 원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보다 많이 아는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게, 가능한 한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보여주는데 학생들은 저의 말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글쓰기 과정에 동원되는 사고 과정을 저는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린이들 스스로 제가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글을 쓰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시범 보인 항목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덧붙임 종이를 말씀드립니다. 덧붙임 종이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그 덧붙임 종이에 마인드맵과 같이 생각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짜기의 첫째 단계는 가장 핵심 부분, 중심의 중심 생각을 만드는 일입니다. 중심 생각은 주제와 같은 말입니다. 주제는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제가 무엇인지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개념적 지식을 먼저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제가 약속한 주제에 대한 개념은 왜 이 글을 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찾으려면 이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어린이들은 주제를 글을 쓰는 이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제를 가르칠 때는 완성된 글을 이용합니다. 쓰기를 위해 읽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을 읽으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짧은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습 덕분에 저희 반 어린이들은 일단 어떤 글이라도 읽기만 하면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들이 그런 습관을 자신의 습성으로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을 읽고 이 글을 왜 썼지?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나름대로 만들면 그게 바로 그 글의 주제, 글쓴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이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재확인을 합니다. 개념적 지식학습과 연습을 통해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쓰도록 안내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글을 마구 씁니다. 그렇게 쓴 글은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제 없는 글은 목적지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의미 없는 항해인 것입니다.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쓰기는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전함, 완성, 끝은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주제가 드러나게 글쓰기를 지금도 배우고 앞으로도 배우길 바랄 뿐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 다음 그 주제를 생각의 덩어리로 나누게 하는 단계가 둘째 단계입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가 바로 문단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문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단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생각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3개의 문단으로 글을 쓴다면 3개의 문단의 내용은 주제와 다 이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가 아픈 어머니를 도왔어요 라면 이 주제와 관련된 3개의 문단을 만들 때 3개의 문단 모두 아픈 어머니를 도왔어요 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픈 어머니 돕기에 대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용돈 이야기를 씁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글로 쓴 것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외식을 해요 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음식 맛이 없었다거나 식당이 시끄러웠다거나 동생이 말썽을 피웠다는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쓰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1년 내내 글을 쓰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2-3번 지도해서 어린이들이 다 알아차리고 스스로 척척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제에 맞는 생각의 덩어리를 잘 나누어 문단으로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쓴 글을 보고 1:1 면담을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문단은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지?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주제를 나타내는 생각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3 문단의 중심 내용이 주제를 잘 밀어주고 있니? 주제와 관련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린이들은 자신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제에 맞는 생각의 덩어리 중 각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시 세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세부 내용으로 만드는 일이 마지막 셋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에서 중심 내용으로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각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과 가장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생각짜기를 할 때 세부 내용을 써야 하는 곳에 문장을 모두 다 쓰기도 합니다. 세부 내용에는 낱말, 어절 정도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린이들은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초기에는 생각짜기를 하는데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3학년 어린이들에게 학기 초에 생각짜기 방법을 지도하고 집에서 일기 쓰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 넘게 생각짜기를 하고 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무척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께서는 이해를 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글의 양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으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짜기를 한 다음에 글을 쓰기 때문에 글쓰기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짜기를 보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의 양도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글이 풍성해집니다. 사실 어린이들과의 약속 중에 좀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매달마다 문단의 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3월에는 3문단, 4월에는 4문단, 5월에는 5문단, 12월에는 12문단, 1월에는 13문단, 2월에는 14문단을 쓰게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월에는 1문단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도 1월에 13문단의 글을 썼습니다. 글을 많이 쓰도록 하는 이유는 쓰기가 바로 사고의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의 글을 쓰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고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쓰기 방법은 그야말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쓰기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고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생각짜기를 보면서 글을 쓰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이 하나 둘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벅찬 기분, 뿌듯한 마음, 그것은 쓰기가 준 또 다른 선물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얻게 되는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 덥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마음은 무척 상쾌했다. 상쾌함을 만들어주는 녀석은 바로 은빛 찬란한 빛을 선사하는 500원 동전 2개였다. 아침부터 집 건너편 산에서 산매미가 울음을 연방 터뜨렸다. 나는 그 울음소리에 맞춰 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애지중지 만지작거렸다. 이 동전은 영원히 간직할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늘도 일찍 시장에 가셨다. 트럭에 생선 상자를 싣고 삼가시장으로 가셨다. 오늘도 장사가 잘 돼서 나에게 횡재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트럭이 출발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꾸벅 인사를 했다. 형이 학교에 간 다음 나도 천천히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오늘은 무엇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 여기저기 동전을 숨길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내 몸이야.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내가 직접 동전을 들고 학교에 가기로 했다. 혹시 바지 주머니에 구멍이라도 뚫렸을까? 반바지를 벗어 뒤집은 뒤에 확인까지 했다. 구멍은 없었다. 치석아, 학교 가자. 그래, 조금만. 바지를 얼른 입고 밖으로 나왔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갈 때도 내 손은 주머니 위에 올라가 있었다. 진구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아침부터 와 이리 덥노? 진구가 하늘을 보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진구는 학교에 나와 같이 가려고 뛰어왔다. 등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진구의 등에 있는 검은 점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다. 오늘 3반 아이들이랑 축구한다고 했지? 그래? 어제는 네가 빠져서 우리가 집필했다. 어제는 배가 많이 아팠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한다.
알았다. 진구의 다짐을 받고 대답을 했다. 내 손은 동전을 꾹 붙잡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뒤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3반 아이들과 축구를 할 계획을 짰다. 태연이가 3반을 이기려면 쉬는 시간에 손발을 한번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쉬는 시간에 연습 좀 하자. 그러지 뭐. 나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며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 사실은 두 주머니에 있는 동전에 신경이 쓰여서 아이들의 말이 내 귀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과 함께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3반 아이들도 골대 주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수가 여기! 충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공을 찼다. 그런데 그 공이 3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굴러갔다. 나는 쏜살같이 뛰어가서 공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 공을 충우에게 찼다. 충우와 나, 진구와 몇몇 친구들은 공을 발로 뻥뻥 차며 주고받기를 했다. 햇빛이 비살처럼 내리쬐고 있었다. 목이 말랐다. 종이 울리자 얼른 수도가로 뛰어갔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주둥이를 손으로 쓱 닦아내고 물을 먹었다. 꿀꺽꿀꺽 소리가 날 정도로 신나게 마셨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속이 편치 않았다. 어제도 아팠는데 오늘도 또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왔다. 그렇다고 금방 화장실에 가야 할 정도도 아니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금방 소문이 난다. 찌석이 똥 누구 왔다. 찌석이 속이 안 좋은가 봐. 어떤 녀석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부러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참고 또 참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집에 가다가 으슥한 길 옆이나 다리 밑 나무 뒤에 숨어서 일을 보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도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였다. 날씨가 더운 것 때문이기도 했고 속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자 축구 시합에 가야 한다는 아이들의 성화를 뒤로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지수가 니 와 그러는데? 니 없으면 우리 또 진다. 말도 안 된다. 너 완전 배신이다. 아이들의 말을 뒤로하고 교문으로 나서는데 손이 바지 주머니로 갔다. 배가 아파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주머니를 이제야 다시 만져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주머니에 있어야 할 은백색의 500원짜리 동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왼쪽 주머니에는 500원 동전이 들어있었다. 안 돼. 그냥 갈 수는 없어. 다시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뒤 주머니를 손으로 움켜쥐고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3반이 또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석아, 얼른 들어와. 야, 우리 편 지석이 교체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는 운동장 바닥 여기저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뛰어다녔다. 내 눈은 축구공이 아닌 500원짜리 동전을 쫓고 있었다. 어딘가에 있겠지? 제발 나타나라. 동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동장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소중한 동전이 들어오지 않았다. 공을 차던 충우가 달려왔다. 지스가 지금 니 뭐하노? 우리가 치고 있단 말이다. 2대0으로. 그래? 그래가 뭐고? 빨리 교체해라. 진수랑 교체해야 된다. 얼른. 충우야, 혹시 500원짜리 동전 못 봤나? 뭐라고?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뭔데? 500원짜리 동전 말이다. 100원짜리 동전 말고 500원짜리 동전. 동전이 500원짜리가 어디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기고? 그때 나는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긴 동전 못 봤나? 아니? 그런데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가? 정말 크다. 그 사이에 한 골 또 먹혔는지 3반 아이들의 함성이 들렸다.